2025년 기준 전 세계 총부채는 약 330에서 340조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약 48에서 49경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중국도 모두 빚더미 위에 서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나라가 빚을 지고 있다면 그 돈은 결국 누구에게 빚진 걸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평소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돈의 흐름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돈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때 말이죠. 사람들은 단순하게 살았어요. 봄철에 씨앗 몇 줌을 이웃에게 빌려주면 가을에 조금 더 받아내는 식이었죠. 종이 계약서도 필요 없었고 복잡한 이자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믿고 약속만 하면 됐죠.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 보고 살던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소박했던 곡식 교환은 점차 규모가 커지며 지역을 넘어 나라와 제국을 움직이는 금융구조로 발전하게 되었죠. 특히 전쟁이 벌어지며 돈의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병사급여, 무기 제작, 보급까지 전쟁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삼켜버렸고 한 명의 부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가 돈을 모으는 시스템이 탄생하게 됩니다. 1600년대 영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죠. 군대를 확장하고 싶었지만 국고에 돈이 없었어요. 세금을 더 걷자니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았죠. 고민 끝에 왕실이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백성들에게 증서를 발행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돈을 맡기면 나중에 이자를 붙여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와 같은 약속이 국채의 탄생을 이끌었습니다. 세금을 억지로 걷는 대신 미래에 지급할 돈을 증서로 만들어 판매한 것이었죠.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종이를 돈 주고 샀다는 사실입니다. 왕실이라는 권위를 믿은 것일 수도 있고 이자를 통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죠. 어쨌든 이 시스템은 대성공을 거뒀어요. 영국은 이 방법으로 프랑스와의 전쟁 자금을 마련했고 결국 승리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이후로 세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20세기에 두 차례나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각국 정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이 필요해졌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를 복구하고 무너진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끌어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도 또 다른 문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그 막대한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였습니다. 그 해결책 중 하나로 1944년 미국의 주도로 브레튼 우즈 협정이 체결됩니다. 이 협정을 기점으로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에는 달러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구조는 간단했습니다. 각국의 통화를 달러에 고정하고 달러는 다시 금에 연결해 두는 방식이었죠. 당시 기준으로 금 1온스는 35달러에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체제는 마치 모든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저울에 함께 올라선 것과도 같았습니다. 달러라는 중심추를 기준으로 각국 통화가 균형을 맞추어야 했으니까요.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산업 생산이 살아나면서 세계 경제는 성장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 시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 시스템에 만족했죠.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금은 땅에 묻힌 만큼만 존재하지만 전 세계의 경제는 전쟁 이후 복구와 산업 발전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확대되어 갔습니다. 돈은 더 필요해지는데 금은 그대로이니 언젠가는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마치 풍선을 더 크게 불고 싶은데 주입할 공기가 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모순이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원했고 달러를 찍어내려면 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보유한 금의 양은 한정돼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까지 터지면서 군사비 지출이 폭증했죠. 금 보유량은 줄어드는데 달러 공급은 늘어나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결국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전 세계를 뒤흔든 선언을 내놓습니다.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하겠다라고 말이죠. 그 발표는 TV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었죠. 그 순간 금 본위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돈의 가치는 더 이상 금 같은 실물에 의해 보증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정부의 신용, 즉 정부가 약속하고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것만이 돈의 힘이 되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돈을 더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금이라는 물리적 한계에서 드디어 벗어난 셈입니다. 해방된 걸까요? 아니면 위험의 씨앗이 열린 걸까요? 아마 답은 둘 다겠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1980년대부터 세계의 부채는 정말 로켓처럼 치솟았습니다. 학교도 지어야 하고 도로도 깔아야 하고 경제가 흔들릴 때 버틸 돈도 필요했으니까요. 그때 많은 정부는 돈을 마음만 먹으면 찍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부채는 더 이상 위기 상황에서만 꺼내는 비상카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 매일 흘러야 하는 돈의 통로, 그리고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급해야 하는 연료와 같은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부채에 의존하기 시작하자 세계 경제는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계속 투자해야 했죠. 인프라든 교육이든 기술이든 무엇이든 발전시키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장 빨리 마련하는 방법은 결국 빌리는 것, 즉 더 많은 부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부채는 지구 전체 GDP의 약 3.2배에 달합니다. 이 돈을 모두 100달러 지폐로 바꿔 차곡차곡 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파트 한 층 쌓는 수준이 아니라 지구에서 달까지 닿고도 또다시 오르내릴 만큼 반복해야 겨우 닿는 거리입니다. 사람이 1초마다 한 장씩 돈을 세어도 전부 세기까지는 인류의 역사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세계는 상상조차 어려운 규모의 빚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빚은 도대체 누구에게 갚아야 할까요? 다른 나라들에게만 지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대부분 국가는 자기 국민에게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미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미국 국가 부채의 약 72% 정도는 자국 시민과 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 돈이 국채로 전환되고 그 국채에서 나온 이자가 다시 우리 계좌로 들어오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아들은 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딸은 다시 어머니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죠. 겉으로 보면 빚이 1,80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돈이 집 안에서만 돌고 있는 겁니다. 가족 전체로 보면 재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은 이 현상이 더 극단적입니다. 일본 국가 부채의 약 90% 이상을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저축을 좋아하는데 그 저축이 대부분 국채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를 넘는데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어차피 자국민에게 진 빚이니까요. 국제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일본의 저축이 유럽 채권으로 흘러가고 유럽의 자금이 남미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그 수익이 다시 미국 국채 매입에 쓰입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한때 1조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보유했죠. 그러면 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샀을까요? 미국을 도와주려고 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중국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어딘가에 투자해야 했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 미국 국채였던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빚으면서도 중국은 계속 미국 국채를 사야 했으니까요. 서로에게 빌려주고 받는 무한 루프가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부채가 산처럼 쌓여도 실제로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순환합니다. 돈은 증발하지 않아요. 단지 형태를 바꿔가며 끝없이 돌 뿐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착각이 생기기 쉽습니다. 세계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며 순환하고 있으니 겉보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국가가 부채를 늘릴수록 이자 부담도 함께 커지거든요. 예산 중 상당 부분이 교육이나 복지가 아니라 과거에 빌린 돈을 갚는데 소모되기 시작해요. 미국의 경우 2024년 기준 이자 비용만 해도 한 해에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국방비와 비슷한 수준이지요. 어떤 나라들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이미 위기로 받아들여질 만한 숫자입니다. 2010년 그리스는 부채가 GDP의 130에 이르며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유럽연합과 IMF가 결국 긴급 구제금융을 넣어야 했죠. 부채가 지나치게 쌓이면 시장은 흔들립니다. 투자 심리가 불안해지면 금리는 치솟고 차입이 막히는 순간 국가는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마치 회전 목마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돌고 있을 때는 괜찮지만 한 명이 떨어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얼어붙었어요. 은행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니 돈을 빌려주지 않았죠. 기업들은 운영자금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았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했어요. 어떤 나라들은 자국 화폐가 아닌 달러로 빚을 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빚이 몇 배로 불어나거든요. 한 예로 튀르키예를 들어볼게요.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달러로 진 빚이 2배, 3배로 늘어났어요. 파키스탄과 스리랑카가 최근 몇 년간 겪은 위기가 바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스리랑카는 2022년에 결국 국가부도를 선언했죠. 빚을 갚으려고 또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에 갇힌 겁니다. 국민들은 식량과 연료를 구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어요. 이 시스템을 비유하자면 줄넘기와 같습니다. 계속 뛰고 있을 때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한 번이라도 발이 걸리면 바로 넘어지죠.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연료, 즉 부채를 주입해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 대안은 없을까요? 부채를 줄이면 되지 않냐고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해요.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경기가 위축됩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소비가 감소하죠. 그러면 세금 수입도 줄어들어서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은 영원히 지속될까요? 끊임없이 회전하는 세계 경제는 정교한 시계장치를 닮았습니다. 태엽이 감긴 동안에는 멈추지 않지만 언젠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균열이 생기겠죠. 우리는 그 순간이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부채는 위험이면서 동시에 움직임을 만드는 엔진이라는 사실이죠. 멈추면 시스템이 붕괴하고 계속 돌리면 언젠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경계선 위를 우리는 지금 걷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전 세계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그 연결망 속에서 오늘도 같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통장은 국채로, 국채는 연금으로, 그리고 그 연금은 또다시 다른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며 순환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빚 위에 이자가 쌓이고 여기에 새로운 부채가 얹히며 총량은 과거보다 더 무겁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세계 경제는 계속 회전하고 우리는 그 사이에 더 많은 돈과 부채를 투입하며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위험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움직임을 만드는 연료이기도 합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이 순환은 계속될 것이며 다음 시대의 경제 역시 이 거대한 바퀴 위에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